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가장 지금 걱정이 많으신 자동차 산업 그 가운데서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부품사들, 뭐 현대위합,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지금 차트 보시면은 뭐 걱정이 드실만 하죠,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언젠가 추천드렸을 때는 그때도 그 추천가 어딘가 남아 있었을 텐데, 가급적이면은 22만원 선 요 아래에서 잡으라고 평단을 맞춰두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전달드렸던 그 말이 있었는데요. 요겁니다. 요 지점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번 전달을 드렸었어요. 그 과정이 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자, 요게 뭐였죠? 요때 무슨 이슈가 있었죠? 애플카 이슈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모든 자동차 산업들 부품주들이 막 날라다녔죠. 제가 막 이 자동차 산업들이 날라다니고 상한가 가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이때. 이 무거운 주식들이 이렇게까지 날아가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려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보면요, 현대차 보면은 그 기간, 비슷한 기간으로 설정을 잡아보면요, 이때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한 초 정도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초 31일 정도로 봤을 때, 자, 요 주가를 누가 올렸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요 주가 수준을 누가 올려놨는지 이렇게까지 보시면요, 개인이에요, 개인. 결국에는 여기 보이시죠? 개인에 의해서, 물론 그 외국인 기관도 동조하긴 했지만 그 매수의 주체가 되는 세력이 개인이었거든요. 이 시절에 이 주가 흐름을 만든 게 개인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이 올려놓은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꺼질 수 있는 거품이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그 애플카 이슈 자체로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납득을 할 만한 좀 그런 논리적인 이슈는 제 기준에서는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려가 많이 됐었고, 대형주는 좀 조심해야겠다, 대형주 위주로 그 자동차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단기 주가 흐름이 무너지면서 대형주 전반에, 지수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 지점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전달을 드렸었죠. 대형주 조심하는 편이 좋다. 3월 내도록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장이 유리하다, 그죠? 그런 배경이 됐던 그 시점이고요. 그래서 요 지점에 만약에 물려 계셨다 하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주가가 회복되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춰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바라보시고요. 자, 자동차 산업이 지금 부품주들, 특히 뭐 현대위아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만도라든지 매출이 잘 안 나왔어요, 그죠? 실적이 좋게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해외 법인 쪽 물량이 저는 영향을 좀 줬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쪽 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구개발 쪽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연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하는 시기지 실적 자체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당장의 산업 방향성 자체가. 그래서 뭐 차후에 날 수 있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대가 앞으로 내재화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겪어내야 하는 과도기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계속 말씀드렸죠. 적어도 하반기는 보셔야 될 것 같다, 올 하반기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의견을 많이 드렸었죠. 또 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IR에서 이미 어렵다고 밝혔고, 이 시점 이전에 이미 증권가 쪽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이 들어간 걸로 저는 들었어요.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던졌어요. 그냥 기관들이 보면은 그 시점부터 노골적으로 있잖아요, 던졌어요, 물량을. 보시면은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5월 2일이죠, 그죠? 보면은 최근 기관 수급 한번 보세요. 계속 던졌어요. 이 시점부터 보세요, 한번 물량들을. 이러니 주가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정보를 미리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전달드렸잖아요. 자동차 산업 당분간 1, 2분기까지도 힘들어 보인다, 다만 가져가신다면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전달드렸죠, 그죠? 그럼 추가 매수는 조금 늦추셨던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요 지점까지. 이거 그때도 근데 분석해드렸었죠, 그죠? 한 요 지점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요 지점 정도면 정말 부담 없다고 보고요. 사실상 22만원 요 밑에 선이죠. 지금 21만원 잡혀 있는데, 요 구간도 그렇게 막 걱정이 든다라는 수준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저는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평단은 22만원 언더에서 잡아놓으면 별로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기다릴만 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반복을 해서 전달을 드리지만요. 자동차 쪽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이잖아요, 그죠? 이게 뭘 말을 하냐면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이 얼마만큼 이제 향후에 시대의 흐름에 맞춘 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그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연기관이 뭐죠? 연료를 기관 내에서 태워가지고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세계는 지금 뭘 외치고 있죠? 친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뿐이 아니라 최근에 조선 그 LNG선도 있을 것이고 신재생이다 뭐다 해가지고 기존에 엄청 소외받고 있던 뭐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에너지들, 그거를 이제 각 정부 차원에서 폭발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마치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국면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죠. 뭐가 주목받고 있죠? 디젤 차잖아요, 그죠? 디젤 차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규제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 보면은 무슨 뭐 생산 자체를 이제 막 중단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구체적 시점까지 이제 잡혔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2025년,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제외한 유럽 국가들이 2030년에서 35년 정도까지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생산을 다 멈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그 아시아의 그 싱가포르도 2040년부터 이제 전면 금지가 되고 있고요. 중국도 2035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죠?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체제를 이제 차후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져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탈내연기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세계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화 될 것이다라는 게 이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골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내연기관 시스템에 쓰이던 부품들이 점점점 사양될 거잖아요, 그죠? 한 30% 이상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핵심 인력들도 점차적으로 불필요해지게 되겠죠, 그죠? 전체적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죠? 보통 그 자동차 모델 하나를 만들고 개발하는데 5년에서 한 10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모든 그 내연 기관차들의 중단이 예고돼 있는 그 집중돼 있는 2030에서 2035년도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현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도에는 뭔가 방향성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게 뭘 말하죠? 기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 재물을 가지고도 헤매고 있던 기업들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거를 제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어렵다고 보는 쪽인 거예요. 돼봤자 결국은 후발주자의 성격이 될 그 가능성이 높지, 기존의 입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넘어서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그런 보수적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배터리 기술력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제 저마진이라서 기존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그 갑의 입장에서 패권을 쥐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저기 폭스바겐에서 아주 잘 보여줬죠, 이번에. 그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막 이제 좀 그 패기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나죠? 심장이 될 수 있는 그 자동차 기술력에다가 애플 껍데기를 그냥 입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선정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그 주객전도의 갑질을 시도하고 있죠. 제가 대강 전해 드렸거든요. 근데 계약 조건이 정말
혀를 내두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마치 어떤 그 퍼포먼스 성격의 또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 역량에다가 그 다음에 마케팅이 결합된 형태, 그러니까 컨텐츠에 인프라를 입히는 그 합작품을 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지금 실현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는 쉽게 구현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테슬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을 좀 바라봤다고 저는 보는데, 단순하게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앨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앨런이라는 인물은요, 기존의 페이팔, 그리고 스페이스X,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태양광 기술 회사였던 그 솔라시티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신재생을 외치기 훨씬 이전부터 친환경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태양광 패널이 가진 기존의 한계를 우리 일상생활에 녹여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실용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에너지의 공급이라든지 활용, 뭐 일상에서 축적을 시켜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아가서 물물 교환의 형태,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 수단으로까지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한 그 가능성까지 제시했던 그 인물이에요. 그 앨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테슬라라는 거는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나온 연역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나온 그 결과물 가운데서 하나지, 그냥 단순하게 막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격의 성격의 결과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산업을 보통 개척하는 그 선구자들은요, 되게 이제 좀 과대 포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자율주행만 보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완성차 업체들이 주로 쓰고 있는 게 라이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레이저 빔을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쏴가지고 요 되돌아오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HD 맵을 구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이게 본질적으로 비용 문제도 있고 그 오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이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테슬라에서는요, 헤블리 비전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장 카메라에다가 굉장히 여러 대의 내장 카메라에다가 초음파 센서를 결합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더를 접합시켜가지고 차선이라든지 뭐 주변 차량과의 간격, 그리고 신호등,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인식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상 맵을 구현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독자적인 그런 그 방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이 갑자기 너무 길어졌는데, 테슬라 찬양론자가 된 것처럼 길어졌는데, 여튼 결론은 아이폰을 가지고 그 애플이 기존의 그 스마트폰 혁명을 한번 그 일으켜냈듯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그 머지않아서 자동차 혁명이 한번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배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자동차 산업이 기존의 그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꾀하려면요, 반드시 기존 기술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자동차 산업에. 그리고 애플이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참 괴짜죠, 그죠? 자동차 산업 기술력이 그렇게 역사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금 환경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국내 자동차 업계 가운데서는요, 기존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재무도 탄탄하고 연구 개발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그 체력을 가진 기업들이 결국에는 길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 과도기에 와 있다. 그 과도기에 와 있다라는 것까지로 이렇게 산업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4분. 원래는 그 전체 산업을 한번 다 정리해드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 싹 뽑아 드리려고 그렇게 시간을 쓰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오늘 지금 아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 나온 김에 요거 시작한 거는 마무리를 다 지을게요. 무튼 그 자동차 산업 자체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좀 보셔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4분기,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3년 정도까지는 방금 앞서 그 산업 설명 드렸죠. 그죠? 연구 개발을 지속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실생활에 그 쓰임이 확대될 수 있는 그 구간까지, 최소한 그 초입까지는 데려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배터리 쪽은 이미 기대 성장률에 대한 이익이 주가로 다 끌어왔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또 자동차 지금 언제 팔아야 되나라고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은요, 또 다시 한번 지금 반대 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빨간불에 사서 파란불에 파는 투자, 반대 투자 또 하시는 건데요. 자, 전달 드립니다. 굳이 따진다면 지금은 사는 시기예요, 여러분. 2, 3일 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전달 드렸죠. 지금 조정 구간에서 팡팡 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틀 전에 어떤 기업들이 막 갔죠? 현대건설 막 가고 있어. 조정장인데 잘 갔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이렇게 됐죠. 그죠? 또 있어요. 동국제강, 요런 그 건자재 쪽, 철강 쪽 다 이렇게 됐죠. 지금 난리 났죠. 그죠? 근데 이 타이밍에 조정장에 이거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요런 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고점에서 물렸잖아요. 지금 7% 그냥 당일 7%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반대 투자하는 거라고. 회복 국면, 그 조정장에서 잘 가는 기업들이 회복 국면 가면 반대로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복기를 맞이하는 그 기업들과 주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불과 딱 이틀 전 영상, 2, 3일 전 요때쯤 됐을 것 같은데 요때 시점에서 딱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물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지금 업황도 좋고 기업 내용도 이렇게 좋은 기업을 가지고 물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현대차를 지금 파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파는 거는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뭐 바닥 주가라 해봐야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파는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사야 할 때가 있고 팔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글 보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글 보시면요 다 적어드려요. 제가 미리미리 보면은 뭐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냥 대충 한번 살펴드릴게요. 언젠가 엄청 적었잖아요. 제가 산업글 계속 적어드리던 때가 막 있었어요. 엄청 집중해가지고 어디였지? 이건가? 보면은 전체 산업 전망 추천주 다 해가지고 이거 추천주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적는 게 귀찮을 뿐이지 그냥 추천주라 했잖아요. 그죠? 써있잖아요. 추천주라고. 이때 그냥 탄소 중립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 해서 적어드리잖아요. 이렇게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제철, 한세시로, 코오롱 다 LNF, 에코프로빈 다 적잖아요. 이렇게 현대건설 이때 다 적어놨잖아요. 건설까지. 그러면 이때 산업 이 추천주를 보고 들어가셔야지. 왜 뭐였죠? 동국제강 이때 그냥 들어가셔야지. 왜 이때 와서 들어가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사야 할 때가 있고 팔아야 할 때가 있어요. 팔아야 할 때 그냥 무한히 상승해서 가져가는 차트는 없다니까요. 요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특이한 케이스를 일반화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위험하잖아요. 누가 봐도 눌리면 가더라도 눌리면 주고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은 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안 팝니까? 주식을 안 팔아요? 기관들은 매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요거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요번에 하나 큰 거 배우셨다는 생각 하시고요. 업황 자체는 좋으니까요. 들고 계셔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제가 언제 이때 사라고 했습니까? 이때는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때 분명히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때 사라고 했고 이때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죠? 그냥 뭐 잘 한번 탈출을 한번 잡아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현대차 가지고 지금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도 지금 덩달아서 이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같이 간략하게 이거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여봐요. 여기 나오잖아요. 계속
생산 중단 나오잖아요. 그죠? 생산 차질. 뭡니까 또 뻔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나옵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이거 좀만 이제 시간 내셔가지고 보시면은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요것만 보셔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봐드리면요. 실적을 대충 보면 전기 실적 대비해서 뭐 그냥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은 무난하잖아요. 그죠? 코로나임을 감안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매출액도 무난하게 나왔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더 늘었네요. 그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같이 늘어줬고요. 괜찮아요. 그냥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만 토대로 본다고 하면요. 그냥 뭐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보죠. 이렇게 이제 현대자동차였는데요. 자, 요거 좀 잘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그죠? 요거 이제 대충 보는 방법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 지금 자산이 뭐죠? 자산이 뭡니까? 자본 플러스 부채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기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본, 그리고 빚, 그걸 총 합한 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 여기에 현금은 1억 들어갔고 빚이 1억 들어갔다. 그럼 내 지금 자산은 얼마죠? 2억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유동자산이 뭐죠?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요 유동자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죠? 많죠? 좋습니다. 현대차는 탄탄한 기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그냥 짧게 봐드릴게요. 비유동자산이 뭡니까? 현금화가 안 되는 거. 이것도 이제 여기서 또 유형하고 비유형으로 나뉘는데, 유형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이라든지 공장, 뭐 가지고 있는 차량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산들을 말하는 거고, 무형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권이라든지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분류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유동자산 규모랑 그다음 비유동자산 규모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산 총계가 나오죠. 209조죠. 그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자산 총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그 보유 자본과 그리고 부채를 통합한 그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채를 따로 이제 정리가 돼 있죠. 부채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채 뭡니까? 뻔히 아는 거잖아요. 빚이잖아요. 빚. 그죠?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경영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채가 많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기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상환해야 할 타인 자본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건전성에 대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부채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업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이 괜찮다 하면은 한 200%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100% 이하라고 하면은 좋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고요. 부채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너무 심화된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자, 악성 부채인지 아닌지를 그 지난 재무 흐름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늘어난 추가된 그 채무가 어디로 갔는지 연결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금융업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가시적인 부채 비율은 조금 높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게 현대차거든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200% 안짝으로 잡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그런 경우죠. 그래서 코스피 평균 그 부채 비율이 한 100에서 120%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 해가 지나갈수록.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200% 안짝을 평균으로 잡고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그 사이 지점 정도로 딱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볼게. 그 다음에 자본은 아까 그 정리해드렸죠. 그냥 내 돈이에요. 내 돈. 쉽게 말해서 첫 출자 자금,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상장 시에 첫 액면가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또 봐야 되는 게 요 자본 잉여금,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업이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원천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돈을 말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가가 액면 금액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감자를 했는데 주식 그 환급 규모보다 초과된 금액이 나왔다라든지, 그런 좀 자본들, 그렇게 이제 잉여가 된 자본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요거 같은 게 뭐냐면은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발생된 잉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가 우량하다는 거거든요.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요게.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배당이 나갈 수도 있고요. 위에 요거 자본 잉여금을 통해서는 배당이 나갈 수는 없어요,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정체된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 법적으로 요 자본 잉여금 같은 경우는 배당이 안 됩니다. 하나 이제 상법상으로 만약에 자본금의 요 자본 잉여금이 1.5배 수준을 초과할 때는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고요. 자, 이익 잉여금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좋고요. 자, 자본 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체하는 것이 기업의 안정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는 뭐 딱히 뭐 없네요. 기타 자본, 요거 같은 게 뭐냐면은, 기타 자본이 뭐냐면 환율이라든지 환차익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익으로 나온 뭐 그냥 회사 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종합적으로 만약에 기업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단기순이익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 요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 추가한다면 부채가 얼마나 되고 악성 부채는 아닌지, 그 부채를 가지고 어떤 기업 활동을 했는지까지 정도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다 되셨죠?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국수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000원짜리 국수를 100그릇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매출, 이 100만원이 결국 그냥 매출이 되겠죠, 그죠? 이게 매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갖가지 이제 비용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판매비, 그리고 관리비, 인건비, 기타 등등, 판관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거를 다 제외한 나머지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만약에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 등등을 다 빼고 50만원을 벌었다 하면요, 그 50만원이 들어갔고 50만원을 벌었다 하면 영업이익은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100만원에 영업이익 50만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단기순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단기순이익, 요거 뭐냐면 여기 가게를 차릴 때, 이 국수집을 차릴 때 대출이라든지 뭐 돈을 빌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가는 그 금융비용, 그러니까 뭐 갖가지 뭐 이자라든지 뭐 법인세라든지 그런 모든 그 잡다한 비용을 다 뺀 나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이익금을 가지고 어떤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한번 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뭐 손실이 났든 이익이 났든 그 다른 비용까지 전부 다 합산한 금액을 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30만원이 나왔다 하면 그 최종 금액이 요 단기 순이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나누느냐, 그냥 단기 순이익만 마지막 최종 결과만 딱 보여주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대로 된 기업 분석이 되지를 않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늘어났어요.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원가라든지 뭐 판매 관리비라든지 그런 기타 비용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업이 전반적으로 그 향후에 기업 활동 지속한다고 했을 때 별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매출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면요, 원가라든지 뭐 판매 관리비 등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거죠. 수익성 개선이 된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세 번째, 만약에 이 영업이익 자체는 줄었는데 단기순이익이 늘어났네? 그러면 그 기업 활동 외에 다른 사업 구조에
사업 구조를 통해서 어떤 이익이 들어왔다는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다른 사업을 전개했는데 거기서 그 수익성을 만들어 줬든 아니면 뭐 부채 이자 자체가 규모가 줄어들었든지 어떤 좋은 내용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살펴보실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영업이익 자체는 늘어났는데 단기 수익이 반대로 빠졌다 그러면 부채가 늘어서 이자 규모가 커졌든 아니면 어떤 다른 투자 활동을 더 지속해서 투자 규모를 확대했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기업의 매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 그리고 그 모든 활동들, 그 영업 이외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손차손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인세라든지 기본적인 그 금융세를 다 뺀 나머지 단기 순이익,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기업이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와 그리고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그 구조를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차트는 봐드렸나요 혹시?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대모비스도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서 많이 본 차트죠, 그죠?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똑같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갭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현대차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상의 해석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그냥 갭 메우기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 지금 빈 부분들이 있죠. 요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메워가는 과정이다. 그 정도로 인식을 하시고요. 요것도 뭐 뻔해요. 비슷해요. 한 요 정도. 요 정도를 바닥주가 수준으로 잡아두시고 적당하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좀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신규 투자 합시다 하고 한다는 거는 기존 주주분들이 듣기에 너무 좀 그래서 제가 그런 말까지 참아 못하겠지만 그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는 만도도 똑같죠. 지금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들어왔죠. 이 정도 주가 수준 뭐 한 해봐야 5만원 초반대 정도로 바닥으로 인식하시고 그냥 부담 없이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뭘 크게 기업 자체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너무 똑같아서 굳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정말 과도하게 컸긴 했네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빠질 자리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 주가면은 정말 부담 없어요. 지금 10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내려왔는데 이거를 물론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속이 상하실 수 있지만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죠? 사야 할 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팔아야 할 때는 적당히 팔 줄도 알아야 된다. 요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단기 흐름 정도는 그냥 참아내고 길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인내는 처음부터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한 타이밍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전 좀 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어요. 이거 다른 산업들도 원래 다 해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제가 내일 또 시간이 나면은 내일은 그 저평가 영역들, 저평가 종목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쫙 짚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당장에 너무 걱정들이 많으시고 저한테 질문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동차 산업들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급하게 이렇게 설명드린 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튼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으니까 너무 큰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공매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공매 재개 이거 이슈 조금만 같이 살펴드릴게요. 자, 공매 재개 때 지금 이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는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을 말씀드리면 삐지셔가지고 또 제 주변인도 그 기업을 들고 되게 극성 팬으로 들고 계신 분이 계신데 요 내용 전달해 드렸더니 삐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여러분 바이오 조심하셔야 돼요. 바이오 그 공매 재개 시에 바이오 그 공매 리포트가 좀 쏟아질 수 있어요. 요 내용을 제가 좀 일찍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조금 돌려가지고 대형주는 좀 하지 마시죠.
그리고 고 PER 산업은 좀 피하시죠라고, 소형주 위주로 좀 옮겨두시죠라고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앞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 쪽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의 고 PER 산업군들은요, 당분간 좀 애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쪽은 가급적이면 적어도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요, 대형주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동차 쪽은 상관없어요. 자동차 쪽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빠지면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요. 자동차 쪽을 제외한 다른 대형주들은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조금 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그 시간도 좀 편안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